안녕하세요. 알바 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광복절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아니면은 암살, 밀정 이런 이름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광복절을 맞아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느낀 점들이 좀 많아서 그 점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광복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축하되고 있나요? 네,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광복절이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이 일본에게서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좀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날이어서 막 신나는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엄숙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집에 태극기를 달았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집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 저 역시 태극기를 개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독립기념관이나 뭐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독립운동가에 관한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감명 깊었나요? 네.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살이나 밀정 같은 영화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주로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의열단이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사실 독립운동에 관해서도 볼 수 있지만 영화 자체 액션씬이 많죠. 폭발씬이라든지 이런 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블록버스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저는 최근에 봤던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왜 그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공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네, 신출귀몰하다고 할 만한 저와는 되게 다른 차원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라면 이 한거 유관순 이야기의 주인공 유관순은 17살 이화학당을 다니는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유관순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유관순의 이야기를 이제 위인전으로 읽는다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201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관객이 100만이 넘어서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점이 제가 가장 좋았냐 그거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런 뭐 밀정이나 암살 같은 그런 영화를 봤을 때는 저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무장항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엄두가 안 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관순에 나오는 유관순을 비롯해서 감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기생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뭐 동네 아줌마,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짜 뭐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제가 그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고 공감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를 이제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여자들의 이야기라서 더더욱 저한테 많이 와 닿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3.1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나요? 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이제 전 국민적인 그런 만세 운동이었는데요. 만세는 우리가 이제 승리했을 때, 이겼다 할 때 하는 거예요. 만세! 이렇게 한국식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1919년 3월 1일에 서울 뭐 종로 막 이런 광장, 장터 이런 곳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그때만 하루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때가 이제 1차로 서울을 중심으로 학생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한 달여 넘게 점점 퍼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주요 도시로 퍼져서 거기에서는 뭐 상인들이며 막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게 농촌 지역까지도 다 퍼져서요. 농부들까지도 여기에 합세를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돼요. 그러니까 약 한 달여가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친 거거든요. 무력으로 진압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7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만 또 7천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최초의 현대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 이런 것이 아마 3.1 운동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로 이어진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사건을 거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제 식민 강점기가 되었냐 이건데요. 저는 이게 처음 이벤트가 러일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때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가장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더 많은 우월권을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을사늑약이라는 조약, 총리 대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옵니다. 그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랑 조약을 체결하자고 해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전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 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이 회의를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떤 장관들은 자기는 죽어도 그 조약에 도장을 못 찍겠다 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을사오적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칭하는 이 5명의 장관들은 그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한국의 이 장관들이랑 도장 찍어서 조약했다, 체결했다라고 합법적으로 우린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한 게 바로 1905년의 을사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행정기관인 통감부가 전국에 설치가 되고요. 이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5년이 지난 1910년에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넘기겠다라는 조약을 통해서 이때부터 완전히 조선 왕조는 519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일본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식민지화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는 제국주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뭐 그 전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저마다 자기 식민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이 동아시아, 네, 굉장히 늦었지만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의 자기의 이익과 이제 파워를 가지고 싶었던 강대국들이 일본이랑 각자 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영국입니다. 네,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있었는데 이때 영국은 러시아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지도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러시아 영토에 있는 항구들은
겨울이 되면 다 얼어버려요. 네. 그래서 무역 활동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겨울이 되어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의 이점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통로였었거든요. 러시아가 한국까지 가지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래, 우리가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에서 너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를 우리가 지지해 줄 테니까 너네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해라. 이렇게 동맹을 먼저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기세가 등등해져서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거를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에서 또다시 일본은 러시아에게조차 한국에서의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의 기간 동안에 일본과 미국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너네가 동아시아 패권국인 거를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필리핀만은 식민지 삼는 거 니네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또 둘 사이에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다른 강대국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전쟁 한 번 없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이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도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대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볼게요. 네, 한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그렸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양화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현대시,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는 윤동주라는 시인이에요. 이제 윤동주가 시를 쓰고 그랬던 시절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한글로 어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면은 그게 전부 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종의 반역죄죠. 네. 그래서 윤동주도 한글로 시를 썼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해방이 된 후에 그때 몰래 써서 보관해뒀던 시가 시집으로 발간이 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데 제가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네, 제일 유명한 시인데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만약에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다면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글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내 개인의 성장,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들로 주로 이제 시집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가 그렇게 어렵게 쓰여지지도 않고 또 순수하고 쉬운 말로 비교적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시집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공식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억압과 탄압이 심해진 거예요. 이 한국 안에서.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이
만주와 연해주 부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국인데 그 만주 연해주 부근에 주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신흥무관학교라는 곳도 그곳에 있었고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의열단의 단원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 의병항쟁인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도 이 만주와 연해주가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또 불안전한 정세를 피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하와이로 그때 당시 이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일본에도 심지어는 조선인 그 유학생들의 학우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광복과 또 독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 공화정에 기반한 나라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부터 헌법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던 정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런 독립운동 혹은 해방투쟁은 어떻게 현대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해방투쟁 자체가 이제 민족성을 고취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저한테 사실 또 한 가지 주제는 뭐였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분단 국가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남한이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북한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의 내 나라의 정체성과 이 해방운동을 연결짓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현대 한국의 정체성은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할 때까지는 이 구분이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만주 연해주 부근의 독립운동가들,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뭐 다 같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랬지만 독립운동이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가고, 사실상 광복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또 우리의 의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또다시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임시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네. 북한은 소련의 주도하에, 그 다음에 남한은 미국의 주도하에, 광복 이후에 한국 사회는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둘 사이에 양자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의 통일된 행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서 통일된 행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투표라는 말에 소련이 거부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북한 쪽 인구가 남한 쪽 인구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련이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거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장 이제 북한을 당시 이끌고 있었던 김일성이 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하나된 통일된 정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뭐 암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을 뽑아라, 내각을 구성해라,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통일된 한국이 아닌 이 반쪽이 된 나라만의 선거를 실시한다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났던 제주도 사람들이요,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하나가 된 한국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 4.3 사건을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무참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이상한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수많은 제주도민의 엄청난 절대 다수가 이 항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라 함은 이제 우리 민족, 한민족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한국의 정체성은 정말 갑자기 맞은 해방,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조국을 꿈꿨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처벌받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 사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광복 전후사를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 중에 개인이 직면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딜레마가 있나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 독립운동을 외교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력으로 직접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해방 이후에 국가를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를 두고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울림을 주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이제 이런 일제 치하 안에서 친일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개인주의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내 가족들과 집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친일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 욕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있다. 나는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단순히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친일도 싫고 독립운동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묵묵하게 잘 해내고 싶은데 버티기만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패권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뭔가가 내 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게 어떨 때는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 단체,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도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역사를 다시 공부하며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장했나요? 처음에 제가 이 광복절 특집 영상을 준비할 때는 일주일도 아니고 한 3, 4일이면은 제가 대본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일이 걸려서 대본을 전혀 쓰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저에게 줬어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본을 가지고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본에 뭔가가 빠졌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더 많은 충분한 시간을 줬고 드디어 거의 이제 열흘이 넘은 시점에 들어서야 제가 이 앞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역사로 받아들였고 그냥 그것만 잘 외워서 시험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한국어 선생님이 또 되고 나서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역사를 또 공부를 하고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딱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느끼는 점도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사람에 비유를 한다면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물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어도 나보다 힘이 센 어른들, 가장 크게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이곳에 계속 살고 싶어도 아빠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면은 이사를 따라갈 수밖에는 없고 내가 이 학교에 가기 싫어도 아빠가 입학시키면 이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결정, 내 세계가 바뀌는 거,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잖아요. 어른이 되게 되면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게 되고 그리고 이 대화 안에서 내 의견도 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어른이 됩시다. 네. 이게 제가 느낀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광복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역사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네, 그냥 한 가지 원인만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성장이 또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 나라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끼신 점 또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